700년 백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읍지였던 천년고도 부여. 백제는 이곳에서 6대 왕 123년의 사비시대를 보냈다. 그렇다면 사비시대 백제의 왕궁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88년 부소산 밑자락에서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는 작업이 차분하게 진행됐고 발굴 조사 결과 연못지를 비롯한 다양한 백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곳에서 나온 연화문 와당과 백제인의 얼굴이 새겨진 토기 조각, 그리고 고운 테트로 빚은 단지 등은 이곳이 당시 최고 지배층의 건물지임을 밝혀주었다. 특히 정밀하게 계획된 도로 유적의 발굴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가장 참 놀란 것이 그 도로 유적이 나온 겁니다. 백제 시대 때. 그래서 남북도로는 그 도로 폭이 10.9m, 동서도로 폭은 3.9m인데 정확하게 직교되게 이렇게 도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양측에는 나무 판자로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그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납작한 그 돌로 덮은 데도 있었고 판자로 덮은 데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 덮지 않은 상태로 해서 조사됐는데 그러한 그 정교한 그 도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사토를 정교하게 그 도로를 다져서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생토로 그 판단할 정도로 오판할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정교하게 도로를 다져서 그 남북도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건물을 배치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지하 배수 시설인 암건은 당시 토목기술의 수준을 가늠케 했다. 도로가 서로 만나는 사거리에서는 도로 밑으로 하수도가 시설됐고 그 위는 단단한 판석으로 뚜껑을 덮었다. 특히 발굴된 여러 도로들은 정확하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 도로 시설이 나온 바로 위에서 또 하나의 유적이 나와 관계자들을 흥분시켰다. 왕궁지로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89년도 발굴 조사에서 그 사비도성의 그 시가지 계획의 그 끝단을 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47.8m에 달하는 이러한 석재 시설이 나타났는데 그 석재가 30cm 크기의 그 석재를 쌓은 아주 정교한 그 석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 높이가 1.5m가 되는데 이것은 중국 문헌 중에 당나라 초에 쓴 그 한원이라고 하는 책에 그 도성 끝단이 석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석축 앞에서 건물터가 발굴 조사됐는데 이 건물터는 동서 방향으로 장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담장과 건물로 인해서 발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남북 길이는 그 7.7m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터 안에서 큰 항아리 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북사라고 하는 그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왕궁의 북쪽 끝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한 그런 항아리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토대로 당시의 도시 모습을 그려보았다. 부수산 자락 왕궁을 중심으로 도로와 건물이 정교하게 들어서 있어 사비는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도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도읍이 사전 계획에 따라 건설됐다면 도읍을 방어할 방어체계 역시 미리 완성됐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사비도성은 자연 조건을 최대한 이용한 이중 방어 체계를 갖춘 견고한 나성이었다. 사비를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 1차 방어선이 됐고 산에는 산성을, 평지에는 백제 특유의 판축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 2차 방어선을 만들었다. 한 도읍 전체를 하나의 이중 방어 체계로 묶은 것은 우리나라 도읍 중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여 나성은 언제 쌓았을까?
성의 축조 시기를 밝히는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지난 1990년을 전후해 부서 산성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둘레 2200m 규모의 부서 산성은 계곡을 있는 그대로 살려 쌓은 포곡식 백제 산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소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토성의 그 성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백제의 그 토성의 성벽은 여러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강 유역에 있는 몽촌 토성, 또 풍납동 토성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러한 그 판축 형태, 예를 들어서 흙을 하나하나씩 다져서 쌓아 올라가는 이러한 판축 형태의 토성은 현재 상당히 그 정밀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 백제계에 상당히 그 유행했던 다른 신라나 고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는 백제계에서만 조사가 그 많은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91년 두 글자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나왔다. 기와에는 대통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공주 대통사지에서 나온 바로 그 기와였다. 대통은 527년에서 528년 사이에 사용됐던 양나라 연호였다. 결국 부서산성은 538년에 탄행됐던 사비천도보다 최소한 10년 전에 쌓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사비천도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우리는 삼국사기 동성왕대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사비원, 즉 부여지역 사냥기사에서 그 의문을 풀어나갔다. 당시 왕의 사냥은 단순한 사냥만이 목적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영토에 대한 왕의 지배권 확인이 주 목적일 때가 많았다. 그런데 동성왕은 사비원 서쪽 부근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죽음을 맞는다. 4차례에 걸친 사비원 사냥기사와 동성왕의 죽음이 사비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성. 삼국사기는 동성왕 23년에 가림성을 쌓고 위사좌평 백가에게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가림성이 바로 성흥산성이다. 둘레가 2.6km에 달하는 이 산성은 금강을 통해 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사비도성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가림성을 축조한 501년 겨울, 가림성주 백가는 성 부근에 사냥 나온 동성왕을 살해한다. 왜 그랬을까? 삼국사기는 백가가 평소 가림성에 오기를 꺼려했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학계에서는 백가를 사비천도를 반대한 대표적인 웅진 세력으로 보고 있다. 1400년을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성산성의 샘물만이 그 사연을 알고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한나라의 도읍을 옮기는 대업에는 이익 집단 간의 암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성왕대의 잦은 사비원 사냥은 천도 준비로 볼 수 있고 그의 죽음은 사비천도 반대 세력의 반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비천도는 이미 천도 32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처럼 오래전부터 백제 왕실은 왜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려 했던 것일까?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나 협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도읍지로서 부적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의 이유로 뽑는다고 한다면은 이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백제의 왕들이 와서 처음으로 도읍을 옮겼던 문주왕이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삼군왕이 13살의 왕위에 올라서 3년간 왕위에 있다가 살해를 당하고야 되는지 또 사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동성왕께서도 백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처럼 5대 63년 동안 웅진시대 때에 세 왕이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살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귀족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한 귀족들이 그 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읍을 사비 지역으로 천도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유리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웅진에 비해 사비는 인근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경제적인 안정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또 금강을 통한 대중국 교통로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고 호남 평야의 경영이나 가야 지방으로의 진출도 사비가 유리했다.
고구려군에 쫓겨온 웅진천도와 달리 사비천도는 강국 백제로 거듭나기 위한 백제 왕실의 오랜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이 같은 염원에 따라 사비도성은 수십 년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성과 도읍이 만들어진 한반도 최초의 계획 도시였던 것이다. (538년) 성왕은 즉위 16년 만에 드디어 사비천도를 단행한다. 그들은 대장정에 앞서 새로운 강국 건설을 꿈꾸며 국가의 안위와 왕권 수호를 위한 천신제를 올리고 새로운 왕도 사비성으로 향했다. 대백제국 깃발을 앞세우고 사비로 향하던 백제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성에서 고구려군에 쫓겨 웅진으로 향했던 한 맺힌 웅진천도를 기억한다면 사비천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으리라. 그렇게 정복군주이자 문화군주였던 백제 26대 성왕의 입성과 함께 사비시대의 막이 열린다. 불교 선진화에 힘써 국가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웃나라 외에 불교 문화를 전파했던 성왕. 지혜와 식견이 뛰어난 그를 나라 사람들은 성스러운 왕으로 떠받들었다. 성왕은 사비천도와 함께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한 나라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이 남부여로 국호를 바꾼 것은 고구려와 대등한 자세로 부여의 맥을 잇겠다는 자신의 찬 의지의 표현이었다. 강국 백제로 거듭나려는 성왕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한강. 백제는 이곳에서 나라의 틀을 갖추고 한성 백제 500년을 보냈다. 때문에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일은 백제 왕실의 최대 과제였다. 마침내 성왕 29년, 백제는 신라와 함께 한강 유역을 되찾는다. 절치부심 76년 만의 영토 회복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2년 만인 553년, 신라의 기습 공격으로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또다시 잃고 만다. 한강 전투는 백제에게서 북방 진출의 꿈을 앗아갔고 신라에게는 한강과 서해로 연결되는 대중국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한강 전투로 100년 동안 이어지던 나제 동맹은 깨지고 성왕은 신라 진흥왕의 배신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전쟁을 감행한다. 이 전쟁이 바로 성왕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다. 그렇다면 관산성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옥천에서 흔히 재건산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곳이 본래는 삼성산이고 관산성은 바로 이곳 삼성산에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옛 산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삼성산은 예로부터 관산성과 함께 동평성, 마산성 등 세 군데의 성이 잇따라 축조되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성산 정상에 오르니 과연 백제가 탐낼 만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서 저 남쪽을 쳐다볼 것 같으면은 이원으로 해서 영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확실하게 여기서 보이고, 또 이 서쪽을 이렇게 바라다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마전으로 해서 저쪽 동평산성 옆에 서대산 옆으로 해서 금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뒤로 바라보는 곳이 마달령이고 또 저기가 식장산입니다. 마달령과 식장산을 놓으면 바로 대전에 이르는 것이죠. 삼성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옥천 입구는 철도와 국도, 고속도로 등이 한꺼번에 지나는 교통 지리적인 요충지다. 이는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가 된다. 관산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에 잘 나타나 있다. 554년, 정복군주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에 나가 전투를 벌인다. 이때 성왕은 함께 싸우던 태자 부여창을 격려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환산성을 찾아간다. 삼국사기는 성왕이 보병과 기병 50명을 이끌고 밤을 틈타 구천을 통과하다가 매복하고 있던 신라군에게 전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곳 구천을 옥천군 월전리 구진벼루로 추정하고 있다. 월전리는 아직도 백제와 신라의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어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다가 바로 그 군부대에 있는 데가 진터벌입니다. 진을 쳤다는 이런 뜻이 되고, 여기 공원묘지 있는 요 근방에가 염쟁이, 아마도 무명 용사 합동 묘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여기가 칼대쟁입니다. 칼대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무기 등등을 보관했던 무기고가 아니었던가. 또 요 산 너머가 대골입니다. 지금은 대천리라고 그러는데 대골. 그건 신라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 요 바로 고개 넘어가 무중골인데, 여기에는 아마 백제군에 복병하고 있었고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하천의 굽이 돌아 흐르는 바로 이것을 그 옛날 백제 성왕이 최후를 맞았다는 구천으로 믿고 있다. 변함없이 솟아있는 구진벼루의 암벽은 성왕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까?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던 1400여 년 전, 이것은 말 울음소리며 군사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협곡은 핏빛으로 물들었으리라. 백제는 이 관산성 싸움에서 성왕을 비롯해 무려 3만에 이르는 군사를 잃고 만다. 성왕은 전쟁 중에 사망한 삼국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됐다. 정복군주로서 그리고 문화군주로서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성왕. 영웅이 사라지면 난세가 찾아온다고 했던가. 성왕의 죽음은 백제 왕실을 또다시 시련기로 몰고 간다. 성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그 패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투를 주도했었던 위덕왕 역시 같이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결국 그러한 위상의 추락이 그 즉위 승인을 3년간이나 늦추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안으로는 전쟁의 패배로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밖으로는 고구려와 신라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위덕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위덕왕이 사신을 파견한 나라 가운데 낯선 이름들이 보이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삼국사기는 위덕왕 재위 45년 동안 백제 왕조의 그 전례가 없는 모두 15차례에 걸친 조공기사를 싣고 있다. 단지 굴욕적인 대외 관계의 연속이었을까? 고구려와는 아직도 적대의 관계에 있었고, 고구려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맺어졌던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도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한반도 내에서 백제는 결국 고립된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왕이 바로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극복을 이 위덕왕은 중국의 남조 일변도의 백제 애교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북조와도 손을 맞잡음으로 인해서 고구려를 조정할 수 있는 북조의 세력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덕왕의 뛰어난 당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감각이랄까 하나의 애교 전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 95년 부여 능산리에서 사비 백제의 비밀을 간직한 유물이 나왔다. 그 비밀스러운 유물이 바로 이 돌로 만든 사리감이다. 이 아치형 석재 사리감에는 양편에 모두 20자의 명문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다. 명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거기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창왕. 그는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부왕인 성왕을 잃었던 부여창, 바로 위덕왕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리감은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이 사리감은 위덕왕 13년인 567년 위덕왕의 누이이자 성왕의 딸인 공주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그 사리감은 좀 독특한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리 그 함이라고 해서 일단 그 집 모양의 일단 사리 함이 있고 다시 그 내부에 사리병이랄까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출토된 그 사리감은 석재로 아치 모양의 그러한 어떤 집 모양으로 굴을 파서, 그러니까 돌을 파서 그 안에다가 사리를 안치하는 그런 아주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그러한 모양의 사리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리감이 당시의 백제 문화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백제 지역에서 사리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독특한 백제적인 사리감이 나오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리감에 있는 이 낯선 문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낯선 한자들을 모아놓은 비별자 신편에서 그 모습을 찾아냈다. 북쪽, 즉 중국 양자강 이북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형자를 이렇게 썼던 것이다. 이는 백제의 문물 교류가 위덕왕대에 이르러 남조는 물론 북조와도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 셈이다. 사리감의 출토로 능산리에 있었던 이 절은 백제 선왕들의 명복을 빌었던 원차림이 입증됐다. 또 567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나와 백제사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 되고 있다. 사리감이 나오기 2년 전 이곳에서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거의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봉황이 앉아있는 뚜껑과 연꽃 모양의 몸통, 그리고 용이 그 향로에 몸통을 떠받치고 있다. 금동 대향로의 발굴은 지난 1971년 공주 송선리 무령왕릉 발견 이래 백제사는 물론 우리나라 고고학의 최대 사건이었다. 백제사를 다시 쓰게 한 이 향로는 백제인들의 사상과 이상향이 모두 담겨 있었다. 금동대 향로는 모든 만물이 연꽃에서 탄생한다는 불교의 연화 화생관을 담고 있다. 또 봉황이 날고 있는 천상계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를 양으로, 수중동물의 대표격인 용을 음으로 표현해 음양사상과 조화를 이루며 북방과 남방의 신앙을 한데 녹여내고 있다. 향로는 이렇게 불교와 도교 등 백제인들의 모든 사상을 담은 백제 문화의 결정체였다. 오래전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 문양전, 그 모습들은 놀랍게도 모두 향로 안에 있었다. 산수 봉황문전의 봉황은 향로의 꼭지에 사뿐히 앉아있고, 불교에서 생명 탄생의 상징으로 신성시되는 연화문전의 연꽃은 향로의 몸을 장식하고 있다. 반용문전의 용은 향로의 다리로 살아나 향로를 지탱해주고 있다. 금방 살아서 꿈틀거릴 것 같은 이런 용의 모습을 만든 백제인들, 그들의 작품은 기교에만 치우치지는 않았다. 천하가 태평할 때 세상에 나타난다는 봉황. 선계의 5 악사들은 봉황을 맞아들이듯 음악을 연주하고, 봉황을 포함해 모두 65마리의 짐승과 74개의 산봉우리, 18명의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는 금동대 향로에는 천하태평을 꿈꾸었던 백제의 이상향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이 백제 금동대 향로는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학계에서는 이 향로와 한 자리에서 출토된 사리감과 같은 시기인 위덕왕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위덕왕은 뛰어난 외교 역량으로 전쟁을 대신했고 문화 발전에 힘써 태평성대를 이룬 지혜로운 왕이었다. 위덕왕 재위 45년간의 태평성대가 끝나자 백제 왕실은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는 그 징후를 사비시대 왕위 계승에서 엿볼 수 있다.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여창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위덕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것은 태자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동생 해왕이었다. 이때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 태자는 일본에 있었다. 그 유명한 쇼토쿠 태자상을 그린 백제의 왕자가 바로 그 아좌 태자였다. 1년 남짓 왕위에 있던 해왕의 뒤를 이은 것은 그의 아들인 법왕이었고 그 역시 재위 기간은 1년 정도에 그쳤다. 그 뒤를 서동왕자로 유명한 무왕이 이었고 무왕의 아들은 바로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이었다. 사비백제 왕실의 파문이 일었던 시기는 위덕왕에서 해왕, 법왕으로 이어지던 바로 그 시기였을 것이다. 위덕왕이 오랜 기간에 왕위에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즉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연만한 정도가 아니고 고령의 해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어떤 곡절이 개재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막후에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대 뒤에 법왕이 되는 효순 태자가 어떤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또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백제의 그 전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추측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그 백제의 중요한 사찰이었던 오합사라고 하는 절이 창건이 되는데 이 절이 바로 해왕 때 창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고 태자인 효순 태자가 오합사 창건자로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합사. 충남 보령에 있는 성주사가 바로 그 오합사다. 효순 태자가 백제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었던 절이다. 태자의 신분으로 호국 원차를 지었다면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을 것이다. 따라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어떤 정변의 중심에 효순 태자, 즉 법왕이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백제 역사의 미스터리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백제 왕실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강국 백제의 면모를 되찾은 사람은 무왕이었다. 한강 전투 패배 이후 오늘날의 충청 호남권으로 영토가 줄어들자 무왕은 북방 진출을 포기하고 신라와 가야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잦은 전쟁을 주도했다. 무왕이 익산에 별궁을 짓고 남쪽으로 진출을 꾀한 것은 바로 이런 남진 정책의 결과였다. 그 무왕의 최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북남지다. 궁성 남쪽의 못을 파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고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에 비겼다는 바로 그것이다. 헐월단신 적지에 들어가 신라 왕실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을 정도로 대담성과 지혜를 겸비했던 서동왕자 무왕. 그는 이곳 궁남지에 신선이 논인다는 방장선산을 만들어 말년의 여유를 즐겼던 것이다. 궁남지와 이웃한 곳에는 정림사터가 있고 거기에는 고색 창연한 백제탑이 남아있다. 장중하면서 경쾌하고 세련된 곡선미를 자랑하는 정림사탑은 백제탑의 원형을 선보이고 있다. 달빛 아래 정림사탑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달밤에 탑을 돌며 극락왕생을 빌었을 백제인들의 숨결이 새겨져 있는 정림사탑. 정림석탑에는 천년 세월의 아득한 정취가 배어 있다.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서산 마의 삼전불. 부처님 말씀에 어린아이가 들어 했던가. 마의 삼전불의 미소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미소를 닮았다. 암벽을 깎아 어떻게 저런 미소와 저런 곡선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마음속,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심성이 저렇게 곱지 않고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백제인들의 지극한 풀심과 뛰어난 조각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하나하면서도 생명감이 넘치는 백제 연꽃무늬 기와는 또 어떠한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백제 기와의 소박한 멋은 신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져 백제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자리매김했다. 삼국시대 불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 반가 사유상. 살포시 뺨에 댄 손가락이며 좌대에 늘어뜨린 보살의 옷자락에 생동감이 넘치고 자비로운 미소가 앳된 얼굴에 잔잔하게 번진다. 백제인의 심성이 바로 이런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데 높이가 1m에 가까운 이 반가 사유상의 속이 비어있고 두께가 얇은 것은 1cm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쇠를 녹이고 그 쇳물을 틀에 부어 반가 사유상을 빚어냈던 백제 장인의 주조기술은 과연 어떤 경지에 있었을까. 그들은 또 천년 세월이 훨씬 지나도 변치 않는 찬란한 금빛을 어떻게 입혔을까. 백제인들은 금가루를 수은에 섞어 금막을 입히는 수은 아말감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먼저 금가루와 수은을 섞은 뒤 불에 녹여 합금을 만들고 남은 수은은 한지를 이용해 짜냈다. 그리고는 순수한 금과 수은의 합금만으로 손도금을 했다. 도금이 끝나자 이제는 열을 가해 수은을 날려보냈다. 수은의 비등점인 300도 이상이 되면 불상의 몸속을 파고들었던 수은은 날아가고 금만 남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은빛 불상은 점점 금빛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도금된 불상을 문지르자 찬란한 금빛이 살아났다. 금동불상의 생명력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천년 세월의 시공을 뛰어넘어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었던 금동반가 사유상의 미소 뒤에는 이러한 고도의 금속 공예 기술, 바로 과학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인들은 분방한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다. 정림사터에는 그런 백제 사람들의 계산된 미학이 숨겨져 있다. 정림사터의 중문과 탑과의 거리는 약 20m, 당시의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자가 된다. 탑과 금당 사이는 75자, 금당과 강당의 거리는 90자였다. 이는 바로 4대, 5대, 6의 정수 배치가 되는 것이다. 또 회랑의 정면과 측면은 회화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황금 비율 1대 1.6이었다. 회랑의 폭도 그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약 1m 20 정도 넓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갈수록 조금씩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아마 앞에서 뒤를 바라볼 때 좀 좁게 보이는 그런 시각 착각을 고려한 사전의 어떤 배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림사에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우연한 어떤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어떤 과학으로서 정림사지를 처음 세울 때 적용했던 어떤 설계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제인들은 이처럼 미학을 생활 속에 담고 살았던 것이다.
우리는 또 부여 지역의 백제시대 건물터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정림사터의 남북을 잇는 중앙선은 자북, 즉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보다 6, 7도 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향로가 나온 능산리 절터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였다. 부소산 자락 추정 완공지에서 발굴된 남북도로의 지하 배수로 뚜껑돌이다. 이 도로의 남북선도 같은 방향, 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당시 고대인들에게 방향은 하나의 신앙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만큼 백제인들에게 방향을 잡는 일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왕실에서 지휘하는 불사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6, 7세기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라의 해식에는 시간은 물론이고 방향까지 잴 수 있었다. 신라보다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백제가 이 같은 기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당시 백제의 천문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일본 역사서에 있다. 일본 서기 추고왕 10년조에는 백제 사람 관륵이 일본의 천문지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륵은 백제 무왕 때의 스님이었다. 지난 93년 천문학자인 후르쿠아 교수는 이에 대한 은혜로 그들이 발견한 소행성에 관륵이란 이름을 붙였다. 해식의 원리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가장 길고 막대의 정중앙 위에 올 때 가장 짧은데 이때가 태양의 남중이다. 남중시가 그림자의 방향은 지구의 정확한 남북을 가리키게 되고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림자 끝이 북쪽이다. 따라서 그림자의 연장이 곧 지구 회전축인 진북 진남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해시계의 원리를 응용해 간단한 천문의기를 만들었다. 천문대의 도움으로 백제인의 천체 기술을 증명해보기 위해서였다. 정림사터에서 실측 작업이 진행됐다. 정림사는 중문과 탑,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놓인 전형적인 백제의 가람 배치 양식이다. 먼저 수평과 수직 각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트랜싯을 이용해 정림사 탑의 중심을 찾았고, 이를 복원된 강당의 중심선과 연결해 건물터의 남북 중심선을 청했다. 그런 다음 이 중앙선을 우리가 만든 천문의기의 중심과 일치시키고 다시 발굴 도면의 남북 중심선과 맞춘 뒤 나침반을 놓았다. 남중시각의 그림자가 우리가 잡은 건물의 중심선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그때의 각도를 재보기 위해서였다. 남중시각을 알기 위해 25,000분의 1 지도에서 정림사 위치를 추적했다. 동경 126도 55분. 이를 토대로 남중시각을 계산해보니 12시 16분 18초였다. 드디어 해가 막대의 정중앙 위에 오는 남중시각이 됐다. 우리는 측정기구의 좌우선을 그림자와 일치시켰다. 이때 나침반의 바늘은 중앙선에서 5도 정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침반의 오차를 감안하면 발굴 도면에 벌어진 각도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정림사터의 남북 중심선이 얼만큼 정확한지를 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는 천문대 GPS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상의 위치를 측정하는 GPS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구상의 1cm 이내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 오차는 100만 분의 1초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위치 시간 측정 방법이다. GPS 위성은 지구 상공에 24대가 떠 있는데 최소한 한 곳에서 3개 이상의 위성이 관측돼야만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목표한 지점의 공간적인 위치와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다. GPS팀은 우선 제작팀이 설정한 중심선의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GPS 위성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받았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GPS 위성에서 보내온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쳤다. 드디어 최첨단 방법을 동원한 측정값이 나왔다. 당초 제작팀이 설정한 남북선은 지구의 중심축인 진남 진북선에서 서쪽으로 1도가량 기울어 오차 한계의 범위 안에 있었다.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한 방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첨단 방법이 놀랍게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백제 건물의 남북 중심선이 동쪽으로 약간 기운 것은 사실 기운 게 아니라 지구의 중심축을 정확하게 찾은 것이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만약 이러한 실험을 여러 번 하게 된다면 더욱 정확하게 진남북 방향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라에서 보이는 해시계의 파편으로 미루어 볼 때 비슷한 시기인 6, 7세기경에 백제에서도 그런 의기를 이용해서 남북 방향을 측정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번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진남북 방향의 거의 근사한 값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천체를 이용한 방향 설정 방법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백제인들이 북극성을 통해 남북을 찾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다시 천체망원경과 측량기구인 트랜짓을 이용해 북극성을 찾아 건물터의 남북 중앙선과 비교해 보았다. 북극성은 정림사터 남북 중심선에 거의 붙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는 세차운동을 통해 중심축이 돌기 때문에 백제시대에는 북극성이 지금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구의 중심축이 26,000년을 주기로 1회전을 하는 세차운동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중심축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지구 중심축이 북극성을 약 한 0.7도 기울어져서 가리키고 있지만 그 당시 백제인들이 관측했을 당시에는 지구 중심축과 북극성과는 굉장히 먼 한 7도 내지 8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북극성을 이용한 진남북 방향의 결정보다는 태양을 이용해서 남북 방향을 결정하는 게 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랬다. 백제 사람들은 이미 천체 과학을 생활 속에 품고 살았고 깨인 눈으로 우주를 보았다. 동방의 로마 제국으로 불리는 백제 왕국. 700년 백제 역사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그리고 다시 사비에 이르기까지 강국 백제로 거듭나고자 힘썼던 역동적인 삶의 연속이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전쟁이나 외교로 때론 뛰어난 문화 역량으로 이를 헤쳐나갔던 백제. 사비시대에 꽃피운 찬란한 백제 문화 뒤에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심성과 화학이 있었다. 여유로운 미소와 힘찬 기상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백제. 그렇게 백제는 독특한 문화를 일구어 이를 다시 이웃나라에 전파해 세계주의를 실현했던 것이다. 거기 백제의 꿈과 이상이 담겨있는 찬란한 문화유산 속에 백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아들로 태어난 서동왕자 무왕은 어떻게 적국인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무왕을 백제의 가장 걸출한 왕으로 만든 지명법사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미륵 신앙을 앞세워 우리나라 최대의 가람인 미륵사를 익산에 세운 사연은 무엇일까?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8부 무왕의 꿈 미륵을 찾아서 백제사의 또 다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